자, 안녕하세요.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너무 춥던데 아침에.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러는데 제 합격 설명인가? 거기에 인터넷 강의로 띄워져 있는 거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은 그런 걸로 대처를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복습입니다.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비싼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거니까 그 비용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복습을 할 때 물론 이론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론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주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를 좀 할 텐데 예를 들어 덕이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고 주제를 담아둔다라는 이야기는 한 이론가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 이론가가 다루고 있는 특히 윤리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이론가의 이론이 있을 겁니다. 이론이 있을 텐데 이 이론은 개념으로 구성이 돼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등장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들과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론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 학자가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그 논리는 당연히 개념들로 구성이 됩니다. 모든 논리는 다 그렇습니다. 개념들의 연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제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좀 이따 보실 덕이란 뭐냐, 지식이다. 그리고 그 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전개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와 암기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눈으로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시든 간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대충 이해하고 시험 가까이 돼서 이제 한번 쫙 암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분량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윤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사회 사상도 있죠, 응용윤리도 있죠, 통일교육론도 있죠, 교과교육론도 있죠. 이만큼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다 암기하는 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암기를 포기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잊어버려요. 어제 했던 거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했던 거 내일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두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원래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망각을 할 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적어도 복습을 하실 때는 한 번은 암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래야만 다음에 쉽게 암기가 됩니다.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걸 적시적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다음 날 잊어버립니다. 1시간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복습을 했다라는 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떤 논리로 풀어내고 있는지 그걸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그걸 1차적으로 한번 암기하면 복습이 끝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를 듣고 나중에 크게 후회는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 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다 제 수업을 듣고 있으나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불평등해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인 능력들이 다 달라요. 신체적인 능력도 다르고 지적인 능력도 달라요. 암기만 하더라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죠. 그런데 그 평등한 건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이거는 평등해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채 1년이 안 되죠. 11월 달이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만은 좀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좀 부차적인 차원으로 밀어버리고 공부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도 가기 전에 여러분들 올해 교재 제일 마지막에 요 말씀만 드리고 날개 있죠, 날개. 책의 날개. 이거. 날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글인데 이건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순자님이 순자의 권학편에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읽고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 지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될까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길을 갈 수 없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가 이룰 수 없다. 천리마도 한 번 뛰어 10걸음을 갈 수 없고 두낱말도 10배의 시간과 힘을 들여 수레를 끌면 천리마를 따를 수 있다. 공이 이룩되는 것은 중단하지 않은 데 달려있다. 칼로 자르다 중단하면 썩은 나무라도 자를 수 없으며 중단하지 않으면 쇠나 돌이라도 자를 수 있다. 지렁이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과 힘센 근육이나 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로는 티끌과 흙을 먹고 아래로는 땅속의 물을 마시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마음을 쓰기 때문이다. 개는 8개의 발에다 2개의 집게를 지니고 있지만 장어의 굴이 아니면 의탁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은 산만하게 마음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굳은 뜻이 없는 사람은 밝은 깨우침이 없을 것이며 묵묵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뛰어난 업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순자께서 권학편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1년간은 이 순자님의 말씀에 따라 지표를 삼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아까 지력이 다 다르고 신체적인 능력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천리마 인부는 뭐 제 수업을 들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죠? 자, 차근차근히 대신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1년을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순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밝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지표로 삼고 한 1년 좀 고생을 한다라는 심정으로 좀 달려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자료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료를 소피스트를 드렸을 텐데 요거 상대주의 할 때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넘기가 힘드네. 자, 소크라테스를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소크라테스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어떤 의미에서 좀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서 주제로 삼았던 건 뭐냐면 훌륭한 인간입니다. 훌륭한 인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소크라테스의 평생에 걸친 주제였습니다.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삶이란 뭘까요? 훌륭한 삶, 좋은 삶, 그렇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서 고민했고 연구했고 알고자 했던 대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행동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소크라테스의 그 윤리학적 관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그렇다면 인간의 훌륭함, 덕이란 도대체 뭐냐?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관심이었다라면 인간의 훌륭함이라고 불려지는 그 덕이 도대체 뭘까? 이게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연구의 출발점은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덕이란 뭐냐? 덕이란 뭐냐? 자, 그리고 이 물음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논리,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게 덕이란 뭐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대화편이 메논편입니다. 메논편이고, 요 메논편에서 메논과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그 덕의 본질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 보면 제가 좀 길지만 그 메논편에 그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을 해놓고 그거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은 그 지금 인용문에 나와 있는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사용을 할 텐데,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할 텐데, 제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천하의 악필입니다. 글씨를 못 써요. 하기 때문에 제가 쓴 글을 제가 못 알아봐요. 그 다음 날 되면 정도로 글씨를 못 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좋은 기술이죠. 이게 제 약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그 교재의 그 메논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진짜 좀 긴데, 그 인용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논리가 이렇습니다. 보면 자, 지덕일치의 논리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덕이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던졌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소크라테스의 그 결론은 뭐냐면, 덕이란 지식이다. 덕이란 지식이다라는 게 결론적인 소크라테스의 대답입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자, 이 말은 지덕일치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덕하고 지식은 같은 것이다. 동일성. 덕과 지식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를 뿐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지덕일치라는 말은 지덕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용어는 다르나 개념이 같은 게 있죠? 사람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용어가 다르죠. 하지만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식하고 덕은 쓰는 용어는 다르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을 소크라테스가 메논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는지 일단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요 주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메논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요. 선생님, 소피스트들이 그 덕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덕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지식이어야 한다.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지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를 이렇게 씁니다. 오직 지식만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해요. 만약에 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지식일 거다. 그럼 그게 지식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만약 덕이 지식이라면 그건 가르쳐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덕은 지식일까? 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자, 이때부터 논리를 전개해요. 자,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냐면 이럽니다. 자, 덕은 좋은 것이다. 덕은 좋은 것이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덕은 어떤 경우에도 악용될 수가 없어요.
그게 덕이에요. 덕 있는 사람은 그 덕 때문에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덕은 어떤 경우에도 악용될 수 없죠. 상식이에요. 덕을 가진 사람이 그 덕 때문에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덕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것이다. 자, 따라서 덕은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좋고 유익한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람이 소유한 것들은 대부분 유익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산 같은 거 있죠. 재산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비주얼 뭐 이렇게 그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등등등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 정신적인 것들, 예를 들어 뭐 그 기억력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지성적인 그 IQ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것들. 자, 뭐 이런 물질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에 있어 해가 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해요. 재산을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죠. 그렇죠? 신체를 잘못 이용하면요. 차라리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잘 다치질 않아요.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잘 절제 못하면 막 사고 치고 난리 나죠. 더 크게 다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람이 소유한 것들은 유익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유익하고 어떨 때 해가 될까? 재산이 어떨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떨 때 해가 될까?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뭐냐면 이걸 잘 활용하면은 유익하고 잘못 활용하면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잘 활용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지혜롭게 이용하면 유익하지만 우리가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IQ라든지 뭐 등등등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된다. 해가 된다. 따라서 좋고 유익한 모든 것은 지혜에 따라 혹은 지식에 따라 그걸 바르게 사용할 때 이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식과 뭐 지식이라고 해도 되고 지혜라고 해도 되고 소크라테스는 이거 혼용하니까 두 단어를 자 이것에 따라 우리가 이것에 따라 얘를 잘 활용하면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얘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게 해가 된다는 해가 된다. 자 그래서 정신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우리 내면적인 겁니다. 특히 우리 정신적인 기능들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용기라는 거, 우리 기계적인 부분 같은 거, 그러니까 의분을 느끼는 부분들,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 기능들과 관련된 덕이란 말이죠. 그럼 뭐 기계를 느끼는 부분들, 뭐 IQ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유익하기도 하고 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유익한 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덕은 정신적인 것이고 언제나 좋고 유익한 겁니다. 덕 그 자체는. 그러면 덕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기능들과 관련돼 있단 말이죠. 기계적인 부분, 예를 들어 기계적인 부분이 뭐 용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감정적인,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에서 뭐 쾌락과 관련돼 있다라면 뭐 절제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것들, 정신적인 것들이 지식에 의해 바르게 이용되었을 경우 그때 덕이란다는 거예요. 덕이란다. 자, 따라서 일체의 덕의 본질은 지식이다. 라는 게 메논편의 논리입니다. 이게 메논의 논리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 메논에서 덕이란 뭐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덕은 지식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요 첫 번째 물음과 관련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들을 수 있죠. 오직 지식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덕은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덕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이제 요게 메논편의 이야기인데요. 메논편의 이야기인데 이제 요게 등장하는 몇 개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 맨홈편의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덕하고 지식일 겁니다. 그러면 요 개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요 개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 논리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요 논리가 좀 구체화되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의 일반적 의미입니다. 도대체 덕이란 뭐냐? 덕이란 뭐냐? 그 고대 히랍어로 아레테라고 쓰죠. 고대 히랍어로 아레테라고 쓰는데요. 자, 덕이란 고유한 기능 혹은 본질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 상태 혹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덕이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원래 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도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히랍어에. 우리는 보통 이제 동양권에서 원체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덕이라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좀 도덕적인 그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당대에서 요 아레테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뭐로 쓰이나 보세요. 고유한 기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 상태죠. 하기 때문에 요 아레테라는 말을 지금 아마 그 아리스토텔레스 최신 번역서나 아니면 플라톤의 최신 번역서를 보시면 저 아레테라는 말을 덕으로 번역한 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걸 훌륭함 혹은 뭐 탁월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그 도덕적인 뉘앙스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뉘앙스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다 적용이 돼요. 요게 지금 교탁일 텐데 교탁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책상이 있죠? 책상에는 책상의 기능이 있죠? 공부할 때 사용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발휘하면, 훌륭하게 발휘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한데 훌륭한 책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책상의 아레테예요. 책상의 아레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분필이 계속 부러지고 있는데 얘는 아레테가 없어요, 지금. 아레테가 없다면. 그런데 이렇게 잘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써여지잖아요. 분필의 기능은 그거 아닙니까? 분필의 기능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 분필이 자기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상태 있죠? 그걸 아레테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훌륭함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고유한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고유한 기능은 우리가 보통 존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과 동일해요. 동일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의자와 책상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 책을 두고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는 책상이라 하죠. 이름을 달리 사용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본질이란 그 존재를 그런 식으로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핵심이란 말이죠. 본질이 다르니까 이름을 달리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 둘 사이의 구분, 그러니까 본질적 구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왜 의자라고 하냐면 앉는 것이기 때문에. 왜 책상이라고 하냐면 책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각각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자를 의자라고 하고 책상을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유한 기능, 에르곤이라고 부르는데 에르곤의 의미는 본질입니다. 그 기능이, 고유한 기능이 그 존재의 본질을 구성해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덕이란 고유한 기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 상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란 뭐냐면 사실상 이 본질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 그 존재의 본질이 완전하게 실현되어 있는 상태. 이거와 동일한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자, 이게
덕입니다. 자, 요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같은 말인데 자신의 본질과 관련하여 죄송합니다. 자신의 본질과 이거 아래태가 없어요. 아래태가 자신의 본질과 관련하여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같은 말이에요. 나의 본질, 인간의 본질, 책상의 본질, 뭐의 본질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 이게 덕이고. 자신의 본질을 완전하게 실현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덕입니다. 덕이기 때문에 자, 이 주장으로부터 재미난 결론을 이끌어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냐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요. 덕으로 인해 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기 존재와 관련해서 최선의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덕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그 덕으로 인해 해를 당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덕이란 언제나 좋고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덕을 소유함으로써 최선의 상태에 있게 되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덕복일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그 존재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한테는 최선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덕복일치라는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덕의 일반적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지식이 뭔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덕은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히라보로 에피스테메라는 말을 씁니다. 에피스테메라는 말을 쓰고 소크라테스는 이 지식 개념하고 지혜 개념을 혼동해서 이거 소피아라는 개념이 지혜인데요, 원래. 그 서양 여성분들 이름에 많죠, 이거. 소피아. 그렇죠. 소피라고 소피아, 소피아 대성당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함 중에 지혜는 다 소피죠. 소피인데, 자, 어쨌든 에피스테메입니다. 요게 무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물론 그러니까 이 우주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참된 지식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관심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윤리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 삶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덕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윤리적 삶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윤리적 삶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고, 제가 초반에 소크라테스 인생에 걸쳐서 문제 삼았던 주제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좋은 삶, 최선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였다 했잖아요. 결국 소크라테스가 관심을 가졌던 지식은 그 지식입니다.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지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의 기본 본성은 인간의 좋음, 인간의 인간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참된 이성적 지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달리 우리는 이성을 활용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 덕은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의 가장 그 본질은 이런 겁니다. 인간으로서 좋은 것, 인간에게 있어 최선의 것, 그렇죠? 그 인간을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최선의 삶을 실현하고 유지하는 삶의 기술 혹은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이 요 기술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테크네 고대 히라보로는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보시면 이걸 혼용했어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리에 기술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은 예를 들면 자연세계와 관련된 그런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윤리학의 영역, 그러니까 도덕의 영역에서의 지식이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 지식은 기본적으로 실천지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천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구두 수성공이 있어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두 수성공의 에르곤 기능은 뭡니까? 구두를 만드는 거죠. 구두를 잘 고치는 거고, 그게 구두 수성공의 본질이고 구두 수성공의 기능이죠. 그러면 아레테를 갖추고 있는 구두 수성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훌륭한 구두 수성공.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이죠. 잘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구두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크라테스의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레테는 에피스테메라 그랬잖아요.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구두 수성공이 훌륭한 구두 수성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덕이 있는 구두 수성공, 그래서 훌륭함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자, 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구두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두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좋은 구두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구두에 대한 지식. 구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크지? 무슨 말인지, 이게 좀 흐리죠? 구두에 대한 지식을, 구두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구두로서의 최상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장인 아닙니까? 그죠? 장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런 지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훌륭한 구두 수성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장인이 있다고 가요. 그 집 찾아 구두 사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구두 사러 갔을 때 가서 그 장인을 장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이유가 그 사람이 머릿속에 최선의 구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인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 지식이 실제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이 지식에 따라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언제나 실천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두와 관련되어 있는 책 한 2억 권 사서 있잖아요. 쭉 읽고 외울 수도 있잖아요. 외워서 구두의 최선의 상태는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장인이라 하지 않단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식이란 그게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윤리학의 분야에 있어서 지식은, 실천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요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요 기술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혼용해 사용한단 말이죠. 이 지식은 기본적으로 실천지라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자, 내가 지금 최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적 단순하게 알므로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이게 지식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지식의 성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지식의 성격이에요. 자, 아레테는 지식이다, 덕은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 덕과 지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결론, 지식과 관련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식이란 최선의 삶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최선의 삶을 필연적으로, 이때 삶이라는 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삶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의 삶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참된 이성적 지식이자 삶의 기술, 이게 지식입니다. 덕복, 지덕일치라고 했을 때 치와 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치와 덕의 의미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개념을 합쳐서, 그러면 지금 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잖아요?
자신의 고유한 기능 실현과 관련해서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게 덕이고 지식은 뭐 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요게 왜 같은 건지 달리 이야기해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와 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왜 본질적으로 같은 상태인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의 덕은 이런 겁니다. 아까 덕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덕이란 인간다움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 있잖아요. 고유한 기능 있잖아요. 그걸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다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간다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자 봅시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 이건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생각이겠죠. 합리주의의 역사, 합리주의 전통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니까 그러면 인간의 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란 기능 실현과 관련된 훌륭한 상태란 말이죠. 네, 이성으로 봐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고 자 그러면 그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인간을 구성하는 것 중에 최선의 것이 뭐냐? 팔일까? 다리일까? 눈일까? 입일까?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우리가 최선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인데 일단 영혼으로 봐요. 정신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영혼으로 봅니다. 기독교 신화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리스 신화든 간에 전부 인간은 신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기독교는 아니구나.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만들어낼 때 흙으로 이렇게 빚은 다음에 흙으로 돌멩이 던졌나? 어쨌든 간에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신이 숨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숨이 고대 히라보의 요 단어입니다. 이게 푸시케라는 사이컬러지 할 때 그 어원입니다. 어원이거든요. 숨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정신, 영혼, 인간의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최선의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신이 이렇게 불어넣어준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돌멩이 내지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나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부분은 이 영혼이거든요. 영혼인데 소크라테스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영혼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혼은 또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또 최선의 것이 이성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최선의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에요. 자,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기능은 언제나 그 기능과 결부되어 있는 일이 있어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은 예를 들어 구두 수성공의 기능은 구두를 잘 만드는 것일 텐데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능은 언제나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할 일, 구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성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고유한 기능이라면 이 이성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이 하는 일, 예를 들어 자연세계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 또 하나 도덕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요? 인간이 참으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내지는 인간이 최선의 상태에 있기 위해 그걸 이제 보장해주는 그 지식을 발견하는 게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이성이 그 일을 잘하면요. 덕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유한 기능 발휘와 관련된 최선의 상태라 그랬죠. 자, 우리 고유한 기능이 이성이라 그랬죠. 이성의 일이 그런 지식을 발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인간의 덕이에요. 그 일을 완벽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가 인간의 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완벽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성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발견하는 거랬죠. 그러면 이성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이 완벽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는 곧 어떤 상태와 같은 상태입니까?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예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같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상태. 자, 그래서 보세요.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좋음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 이게 덕이에요. 이게 인간의 덕이거든요. 자, 결론이죠. 지덕일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덕의 본질은, 지덕일치라는 말은 덕의 본질은 지식이요. 덕 있는 상태와 지식을 소유한 상태가 같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덕 있는 상태는 지식이 삶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 주장으로부터 이 결론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뭐라고요? 모든 덕이란 아레테란 고유한 기능이 훌륭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라 있죠. 상태라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에요. 자, 이성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파악하는, 인식하는 기능이, 그게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요게 훌륭하게 발휘되고 있다. 발휘되고 있는 상태다. 이성이 훌륭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다. 완전하게 발휘되고 있다라는 말은 이걸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성이 훌륭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는 곧 저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덕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용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절제도 있을 수 있고, 관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그런 개별적인 지식 덕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덕이든지 간에 다 우리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전부 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것들이 전부 그 이성에 의해 파악된 참된 지식에 의해 바르게 인도됨으로써 개별적인 덕들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덕들의 전체적인 본질은요, 공통 본질은요, 전부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결론은 무슨 덕이든지 간에 용기든 뭐 절제든 무엇이든 간에 그 덕의 본질은 지식이요. 덕이 있는 상태와 지식을 소유한 상태. 덕이 있는 상태는 지식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상태예요. 참된 이성적 지식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상태. 그렇죠? 그게 덕의 본질입니다. 덕의 본질이에요. 자, 이 방식으로 지덕일치를 이끌어낸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의 논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지가 덕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저 이론으로부터 모든 이론들이 파생돼 나와요. 모든 이론들이 소크라테스의 다른 주장들이 이렇게 다 파생돼 나오니까 지덕일치에 대한 그 주장들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제만 좀 다루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덕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설로부터 그 중요한 몇 가지 결론들이 좀 이끌어서 나오거든요. 그 결론들 한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덕의 교수 가능성입니다. 이미 우리 메론편에서 봤습니다. 메론편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덕의 본질은 지식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식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덕은 가르칠 수 있어요. 자, 덕은 지식이요. 지식의 소유는 이성활동의 결과물이죠? 하기 때문에 이성활동을 매개로 한 덕의 교수는 언제나 가능하고 덕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발견을 돕는 활동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결론이 지덕일치설에서 나오는 결론이 그 덕의 단일성 혹은 덕의 통일성 이렇게 불려지는 결론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덕의 본질은 지식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잖아요. 이 결론으로부터 어떤 결론이 이끌어지냐면 개별적 덕들은 전부 이 지식의 개별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그 본질은 다 덕이라는, 본질은 전부 지식이기 때문에 용기든 절제든 뭐든 간에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이
지식에 의해 바르게 이용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은 전부 다 덕이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용기든 절제든 관우든 뭐든 간에 이건 전부 지식의 개별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자, 혹은 지식에 속한 것, 이렇게.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용기라는 덕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게 되느냐. 소크라테스의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용기라는 덕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 자, 절제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절제를 소유할 수 있느냐? 절제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므로써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덕들은 전부 지식에 속하는 것이다. 지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용기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어떻게 된다고요? 용기와 관련된 지식을 소유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생각이에요. 덕 있는 사람,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훌륭함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훌륭함,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사람, 최선의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의심스럽습니까? 아니, 자, 이제 덕의 통일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건 다른 주제인데 이 주장을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하죠. 용기에 대한 알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뭔지는 알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용기를 실천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기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행일치설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소크라테스가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